자, 이번에는 저탄소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조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목표를 좀 달성하겠다라고 위원회도 발족하고 있고요. 관련 계획, 목표 뭐 하나하나 내놓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부 주도하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간이나 기업이 나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MB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갖다가 국가적 슬로건으로 아젠다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목표를 정한 것들이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2020 어떤 탄소 저감 목표를 정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정권이 또 끝나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연속성이 없어졌어요. 그냥 끊겨버리죠. 그러면서 그때 목표로 세워둔 건 다 서랍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8년도에 제가 숫자는 이건 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7억 3,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그거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죠. 그러면 2030까지 4억 3,600만 톤이면 40% 감축을 하는 건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21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국가 온실가스 탄소 배출 계획을 보니까 2030년까지 역시 2018년 배출한 거에서 40%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제10차 에너지 수급 계획을 보면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작년 10차에서 본 거 보면은 오히려 9차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9차 계획은 30% 비중이었는데 9%포인트가 줄어서 21%로 낮춰졌어요. 우태한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의 그 비중이 9%포인트나 조정됐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유감스럽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그 탄소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산업계에게 훨씬 더 좀 완화시켜졌어요. 산업계를 기존에 14% 3,600만 톤을 배출할 때 2030년에 그전 계획은 14% 비중이었는데 11%로 오히려 3%포인트를 낮춰줬어요. 이것은 너무 산업계의 어떤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또 기업들은 뭐랄까 위기감을 좀 느끼고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BBC 같은 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외신을 한번 보시면 거의 제가 BBC를 제가 1시간 틀어놓고 있으면 로우 카본 뭐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리는 이게 심각하게 다뤄지는 어젠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업계에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자꾸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또 이번 정권에 있을 때 또 적당히 넘어가다가 그렇게 되면 이번 정권이 2027년도에 끝나나요? 끝나면은 2030년까지 28년, 29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될 건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아젠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게 행동이나 실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부 기조도 좀 많이 꺾여 있긴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ESG 수준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한다면 각각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세요? 제가 뭐 어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동안 ESG를 해온 사람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ESG 의식 은 제가 볼 때는 서구 기업의 뭐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을 100으로 논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은 이제 한 20-30%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네요.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소위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각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실제로 ESG 경영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로 설정해 놓고 실제로 거기에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SG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은 저는 간단합니다. 얼마만큼 거기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ESG 광풍이 불면서 기업들이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ESG 위원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ESG 위원회 만드는 것은 자원을 배분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ESG 보고서 내요. 지속가능 보고서, 맞아요. 혹은 뭐 CSR, Sustainability 보고서라고 해서 내는데 그 보고서 내는 일이 그렇게 큰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기식 ESG에 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정말 ESG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뭔가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국민연금도, 이런 자산운용사들, 증권사들도 실제로 ESG를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자원을 배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큰 손이고, 사실 외국에도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외국의 기관 투자자 중에서 뭐 블랙락이 베스트 프랙티스다, 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ESG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큼 잘못되게 알려져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도 사실 레리 그렇게 알고 핑크는 있었어요. ESG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선운용사인데, 네. 자선운용사의 최대 고객은 연기금들이죠. 예컨대 뭐 노르웨이 펜션이라든가 뭐 CPPI라든가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해외의 수많은 연기금들입니다. 또 국부펀드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런 펜션 펀드들의 투자 철학이 바뀌었어요. 그게 ESG적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봤었던 투자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어셋 오너인 연기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투자 전략을 많이 바꾸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튜어십 코드인 거고 ESG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자의 철학을 바꾸다 보니까 레리 핑크는 타고난 마케팅 꾼인 거예요. 영업꾼인 거죠. 아, 우리한테 돈을 넣어주는 어셋 오너인 연기금들이 ESG를 갖다 이렇게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네. 우리가 빨리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ESG 운용사로 포지셔닝 한 것이지, 저는 레리 핑크가 진정성을 갖고 ESG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만 기업들한테 서한 보내고 ESG 서한 보내는 것은 했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포지셔닝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야지 연기금들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위탁 운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정말 ESG 진정성이 있는 그런 운용사를 잘 선별해서 거기다 정말 위탁 운영을 많이 늘려주면 운용사들 여의도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여의도가 바뀌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 바뀌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트리거링을 하는 것은 저는 돈을 대형 크게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나 상황연금이나 이런 연기금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들이 바뀐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네. 그 연기금들이 얼마만큼의 ESG 운용 수수료에 자금을 배분하느냐, 또 ESG 울력을 얼마만큼 채용하느냐, ESG 리서치에 얼마만큼 자본을 배분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시대적인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 ESG 펀드 만든다, 투자한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작게나마 좀 추측을 찾아보면 이게 ESG 하는 기업에 투자한 거 맞나?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업계에 계셔서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ESG 가운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뭐 환경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로우 카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저탄소 전략을 펼치기가 상당히 좀 불리하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중후장대한 제조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셜 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우리가 보통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천정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유리천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은 유리바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바닥은 뭔가요? 유리바닥이라는 건 잡 안정성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위로 올라갈 때도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바닥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페미니스트가
해서가 아닙니다. 네네. 제가 뭐 인권운동 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길게 본다고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을 형평성 있게 채용하는 기업이 더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인구의 반쪽에서만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남성 쪽인 네. 모든 전체 인구에서 탤런트를 채용하려는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유능한 탤런트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후자죠. 두 번째, B2B, B2C 기업에서 특히 그런데 소비자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지만 소비 선택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는 여성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100%입니다. 저 너무 동의합니다. 네, 저는 딸만 둘인데요. 그러면 기업에서 특히 B2C 기업인 경우에 위에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에도 여성이 골고루 포진해 있고 또 보드에도 여성이 있는 기업이 더 소비자의 트렌드나 그 변화를, 니즈를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예민하게. 그렇죠. 거기에 더 미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점점 이제 MZ세대로 가면은 이런 다이버시티를 중시하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소통의 가치와 다이버스한 그런 기업이, 다이버스한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저는 혁신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그 소수성,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이런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에서 민주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훨씬 더 혁신력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성과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노동 유연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동이 너무나 경직적이죠. 네. 노동 해고가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한 번 채용하면은 직원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악덕 기업들도 있겠지만 노동이 유연을 하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영자들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매출액은 항상 불확실한 거죠. 네. 그죠? 매출액이 불확실한데 직원을 갖다 정규직을 갖다가 고용을 해놓고 한 번 고용을 해놓으면 우리는 거의 내보내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으로. 그러면 매출액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경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문제는 같이 우리가 좀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중소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원청과 하청 간의 동반 성장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소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거버넌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합병할 때의 기업의 주식의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장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정 가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 의무 공개 매수 제도와 관련된 문제, 또 자사주를 갖다가 취득했을 경우에 그거를 자동적으로 소각해내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ESG를 이렇게 딱딱 떼서요. 각 키워드별로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답변도 좀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영상을 기회가 된다면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꼭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ESG에 관해서 워낙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체득하신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새 기업들이 다 ESG 너도 나도 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TF도 꾸리고는 있는데 한편으로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예전에 왜 저희가 사회공헌 막 얘기할 때 사회공헌 팀이 그 옷만 갈아입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든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정말 ESG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기업인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20년 전부터 ESG를 떠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3년 전에 어떤 기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대표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MSG의 시대는 가고 ESG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MSG라는 게 이제 화학 첨가물인가요?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이제 ESG 워싱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ESG를 가지고 MSG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와. 그냥 맛을 내는, 맛만 내는 첨가제로 활용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요. 네. 기업의 CEO들을 가끔 만나는데 네. CEO분들이 또 작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또 ESG 하니까 대표님 정말 ESG를 ESC 하고 싶습니다. ESG. 우리가 키보드에서 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예정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네.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ESG를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네. ESG의 선순환 서클을 만들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자기들의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ESG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ESG를 열심히 하는 해외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국내 ESG 투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평가사들도 있죠. 이들하고 유기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청취해야 되겠죠. 청취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영 전략 속에 내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전략에만 내재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뭔가 그 기업의 생산 과정이라든가 또 데이 투 데이 어떤 그런 비즈니스 현장 속에 또 그것들이 적절히 녹아들도록 인베딩 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ESG KPI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또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 문제 얘기는 공시 문제, ESG 공시를 하고 다시 그런 ESG 투자자들로부터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그 선순환 어떤 그 서클을 어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경영자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뜻깊은 말씀입니다. ESG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그 선순환 구조를 잘 해결하기 위한 선순환 방안을 오늘 류영재 대표님께서 잘 알려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너무 뜻깊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기자인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 됐는데 현장에서 앞으로도 ESG 선두주자로서 많은 활동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그 한국형 ESG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좀 널리 K-ESG가 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데 이바지 해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